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1년 동안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을 하게 된 박근호 선생님입니다. 쌤하고 작년에 통합사회를 함께 수업을 했던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이 지금 생활과 윤리라는 교육과정을 선택했기 때문에 일단 1년 동안 쌤하고 수업을 할 것이고, 아마 큰 변화가 없다면 내년에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까지 함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만큼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대면이 아니라 인터넷,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인사를 하게 돼서 쌤도 참 어색한데, 우리가 또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조금 수업에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으로 생윤을 선택을 했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아마 많은 소문들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것들을 고려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선택을 한 것을 추측해 보자면은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첫 번째, 선택자 수가 많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수능을 보려고 여러분도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 수능 4탐 선택 과목 중에서 가장 선택률이 많은 것이 생활과 윤리입니다. 선택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편차가 나름 안정적인 것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경제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은 되게 매니아층들이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문제 틀리면 3등급이 된 적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피하기에는 선택자가 많은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또 두 번째 이유를 추측을 해보자면은, 아무래도 선택률이 많다는 것의 그 답은 쉽다라는 거겠죠. 우리가 지금 3월 전국연합평가도 딜레이가 돼서 못 쳐봤지만, 여러분이 아마 작년 거를 한번 풀어보신다면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20문제 중에서 10문제 정도는 그냥 한글을 읽을 수 있다면, 조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변별력이 있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일 거예요. 아마 이런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생윤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솔직하게 아마 이 생활과 윤리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잘 모르는 학생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과목의 성격, 그리고 배우는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볼게요. 자, 이 생활과 윤리라고 하는 책 교과목의 이름만 보더라도 두 가지의 단어가 있죠. 생활이라는 측면과 윤리라는 측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과목입니다. 즉, 우리는 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 보는 것, 그게 생활과 윤리예요. 이 윤리라는 과목을 여러분은 대단히 긴 시간 동안 배워왔습니다. 초등학생 때 바른 생활을 배웠고요. 중학생 때 도덕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번 성찰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마 아닐 거예요. 분명히 거짓말하지 말라고 배웠고, 약속을 지켜라고 배웠고, 바르고 고운 말을 써라고 배웠지만 안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쌤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거짓말하지 말라고 배웠고, 약속을 지키라고 배웠고, 바른 말을 써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한테 발생하는 이익이 혹은 쾌락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은 비도덕적으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이 올해로 18살이죠? 18살인데 이제는 누군가가 강제로 시킨다고 해서 여러분의 행동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고민을 해볼 때가 됐습니다. 어느 속에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역사를 살펴보자면 선사시대 이후로 뭐 대략 한 우리가 따지자면 단군이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을 세웠으니까 대략 4300년, 44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4400년 동안 인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발전했을까요? 크게 획기적으로 발전했느냐? 물론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비교를 한다면 많이 발전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 속에서 크게 변화가 있었느냐? 새로운 지식들은 발견이 됐지만 개개인의 능력들이 크게 바뀌거나 진화는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반증으로 우리는 아직까지도 기원전 500년경에 공자나 석가모니 또 기원전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도 숭상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2000년, 2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들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석가모니나 예수 그리스도, 공자님이 살았던 시대와 우리가 사는 시기는 달라요.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발전했기 때문에. 시간과 발전이라는 X축, Y축으로 된 그래프가 있다고 봅시다.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지금 쌤이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도구, 뭐 DSLR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을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갤럭시 S8이에요. 제곱된 기종이죠. S20이 나온 시대에 S8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영상이 깔끔하게 되게 잘 나와요. 올해가 2020년이죠. 근데 충격적인 일은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녹아들기 시작했던,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던 시기는 2010년이에요. 불과 10년입니다. 10년 사이에 스마트폰이 대단히 많은 것을 대체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최근에 선생님은 은행에 갈 일이 잘 없어요. 계좌이체는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하면 되니까 컴퓨터를 켤 일도 게임할 때 아니면 잘 없습니다. 어지간한 것은 또 폰게임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컴퓨터의 기능, 전화기의 기능, 모든 것을 스마트폰이 흡수를 했죠. 근데 그 변화가 불과 1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 원격 수업을 하는 이 현실 속에서 투지폰을 가지고 있을 때 또 많이 불편한 점이 많죠. 시대의 변화가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 과학기술은 엄청나게 빨리 발전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의식 수준, 윤리적인 규범들은 발전이 굉장히 더뎌요. 엄청나게 더딥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공자왈, 맹자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이 사이에는 블랭크, 공백이 생겨버렸습니다. 이게 현실에서 생기는 문제예요. 과연 부처님께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말씀하신 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N번방 사건에 대해서 미리 예견을 하신 게 있습니까? 선생님이 뭐 지금 성경을 읽는 중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못 찾았어요. 이 공백이 너무나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윤리가 비어버린 이 공백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것을 하고자 하는 과목이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착하게 살라, 거짓말 하지 말라, 도덕적으로 살라 라는 도덕 규범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여러분 귀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을 거예요. 좀 더 우리는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 속에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 예컨대 뇌사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뇌가 죽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뇌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심장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뛰고 있습니다. 근데 뇌사 판정을 받았다? 결국 죽어요. 일주일 정도 있으면은. 근데 그 일주일을 억지로 살려둘 수 있게 과학기술이 발전을 했어요. 예전엔 뇌가 죽었다? 죽습니다. 왜냐? 뇌가 죽었다라는 것은 이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무너졌다라는 것이고, 비록 심장이 살아있지만은 호흡을 시켜야 되는데 그 호흡을 시킬 뇌가 죽었으니까 결국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심장도 죽어요. 하루 안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것이 일주일까지 어떻게 연장이 되느냐? 산소호흡기 붙여놓고 살리는 거죠, 억지로. 이런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뇌사는 살아있는 것이냐, 죽은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아마 고민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자,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봅시다. 일단 뇌는 죽었어요. 심장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장기가. 남은 장기들은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럼 살아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랑 중에 한 개인 의료보험을 적용시켜서 의료행위를 해야겠죠. 왜냐? 산 사람이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죽었다라고 해봅시다. 이 사람은 법적으로 이제 죽은 사람이에요. 뇌는 죽었고 심장은 뛰고 있지만 법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능해지느냐? 장기이식이라는 게 가능해져요. 우리가 산 사람한테서 장기를 꺼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꺼내면 됩니다. 아직까지 팔딱팔딱 뛰고 있는 건강한 장기를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에게 기증할 수 있게 되죠. 이 장기이식이라고 하는 건 역시 현대에 들어서 생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는 80살이고 B는 13살이라고 해봅시다. 누구에게 이 콩팥을 기부해야 되느냐? A에게 기부하면 성공 확률이 80%고 B에게 기부하면 성공 확률이 30%다. 그런데 B가 3년을 기다렸고 A는 1년을 기다렸다. 누구에게 장기를 기증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정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이 100% 무조건 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일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것 중에서 안락사라는 부분이 있죠. 치유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느냐? 만약 내가 불치병에 걸렸다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의 부모님이 불치병에 걸렸다면,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삶을 끝내고 싶어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가? 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은 안락사와 자살, 다른 점이 무엇인가? 의사가 안락사를 시킨다면 그것은 살인인가 아닌가? 되게 많은 문제들이 새롭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거예요. 근데 이 과목의 목표는 현실 속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것들을 고민해 보는 것이지만, 또 우리가 입시라는 걸 떼놓을 수는 없으니까 입시 속에서는 대단히 쉽습니다.
불과 한 대여섯 줄 정도 되는 짧은 지문을 읽고 여기에 나타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정도만 찾으면 돼요.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선택률이 높지 않나 싶어요. 다시 돌아와서 또 이렇게 내 개인적인 생각을 구체적인 문제에 적용시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먼저 태어나신 현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생각을 한번 적용시켜 보기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은 예수께서는 이 상황에 뭐라고 하실까? 공자께서는 뭐라고 하실까? 석가모니께서는 뭐라고 하실까?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보고 상상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거예요. 이 선현들의 관점을 적용시켜 보는 것. 이것을 적용시켜 보려면 결국 이 선현들, 철학자들의 관점을 우리가 배워야 돼서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만 빼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뭐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왜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을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것은 충분한 설명이 되었을 것 같고 우리가 배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교과서의 목차를 펴주세요. 목차를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우리 교과서의 목차는 총 6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쌤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1단원이에요. 이 1단원을 여러분이 제대로 해놔야지 남은 6개 단원을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단원을 원래 우리가 직접 대면으로 만나서 해야 되는데 수업으로 해야 된다는 게 쌤도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온라인으로 한다라는 게. 근데 또 장점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돌려보면 됩니다. 모르겠으면은 질문을 하세요. 질문하는 방법 많이 있습니다. 자, 1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기 때문에 윤리학이란 무엇이냐 이거 1시간이면 다 해요. 이거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중단원 두 번째 현대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이에요. 현대 윤리 문제를 어떤 관점들에서 접근해 볼 것이냐 여러 사상가들, 철학자들, 선현들의 관점을 이 1단원의 두 번째 단원에서 다 배웁니다. 한 80% 정도 배워요. 이 배웠던 내용들을 뒤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6단원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단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럼 2단원으로 가게 되면은 뭐 생명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문제들을 다뤄볼 겁니다. 대표적으로 쌤이랑 방금 이야기했던 여기 뇌사 문제라든지 뭐 안락사, 낙태, 뭐 인체 실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또 논의를 해볼 거예요. 3단원으로 가게 되면 사회와 윤리인데 직업윤리라든지 분배정의 여러분이 싫어하겠지만 작년 통합사회 시간에 배웠던 롤스나 노직과 같은 것들을 이 단원에서 다시 배울 거예요. 다음 4단원 과학과 윤리라는 단원인데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전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오랜만에 종소리를 들으니까 좋죠 여러분? 지금 시간은 라이브로 치면은 목요일이고 11시 36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쉬는 시간 중인 것 같아요. 자, 과학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되게 평화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원자력. 발전소를 세워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원자 폭탄이 될 수도 있고 또 평화롭게 원자력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폭발했을 때 후쿠시마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런 기술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유지시켜야 되냐? 보완시킬 것이냐? 폐기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다루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 문제. 오늘날 이제 환경 파괴가 대단히 크죠. 또 이제 개의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해보는 게 4단원의 내용입니다. 5단원은 문화와 윤리, 예술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룰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자면 가장 쉬운 단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평화와 공존의 윤리. 우리가 한국에서만 살아갈 건 아니잖아요. 세계적으로 어떻게 평화를 이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논의를 해 볼 겁니다. 뭐 단원 구성은 이런데 우리가 1년 동안 차근차근 배워간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과목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단 두 가지를 또 공지를 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쌤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수치스럽지만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수업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당연히 시험에 들어갈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뭐 대면 계약을 하고 나서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복습을 시켜줄 것이지만 세세하게 하기에는 아마 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수업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수업을 들을 때 일단 이 시험, 중요한 문제잖아요. 쌤은 항상 이 시험은 누적입니다. 통합사배랑은 달라요. 누적시킬 거예요. 왜냐? 수능은 전범입니다. 여러분 수능 쳐야 되잖아요. 근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객관식만 누적하고 서술형은 누적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그 정도의 자비는 있는 사람입니다. 객관식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앞에 내용을 까먹지 않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금 계속해서 한번 배우고 시험 치고 끝이 아니라는 점, 그 정도만 명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 과제로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사회탐구라는 과목을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노트 필기예요. 쌤이 이제 수업을 하면은 이제 칠판에 열심히 판서를 하는데 그걸 그냥 눈으로만씩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글로 정리를 해야 돼요. 손으로 될 수 있으면 컴퓨터로 타이핑하지 말고 손으로 꼭 공책 한 개에 필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모의고사를 풀고 또 문제집을 풀면서 새로운 견해들을, 새로운 내용들을 배우게 되면은 추가해서 여러분이 3학년이 돼서 수능을 준비할 때 그 공책 한 것만 봐도 든든할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이제 두 번째 수업부터 수업을 들으면서 그 내용들을 필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필기한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서 리로스쿨에 올리셔야 돼요. 알겠죠? 노트 필기는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첫 시간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과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한번 열심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선배들 대부분이 일단 수능에서 고득점 받았던 선배들 이 쌤한테 해줬던 것 중에서 이야기해준 것 중에서 가장 뭐 쌤한테 나름 프라이드가 되는 게 뭐냐면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같이 친구들하고 수능 공부했던 걸 이야기했는데 이제 인터넷 강의를 뭘 들었느냐를 주제로 한번 대화를 했었대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이제 적어도 사탐 측면에 있어서는 그 친구는 생활과 윤리와 사상을 쳤었는데 인터넷 강의를 하나도 보지 않고 선생님 수업만 들어서 1등급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애들이 다 놀랐었다. 이런 이야기를 쌤한테 한번 해주더라고. 뭐 그것이 아부였는지 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졸업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되게 쌤이 좀 자부심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노력한다면은 누구나 다 노력한 만큼의 성취를 할 수 있는 과목, 그게 사회탐구입니다. 특히 생활과 윤리. 왜냐하면은 초등학생 때 배웠던 바른생활, 중학생 때 배웠던 도덕, 선행지식 없어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수학은 앞선 지식이 없으면 계속해서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마음을 다잡고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1단원으로 들어가서 윤리학이란 무엇이냐를 배워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